지난 2, 3년간 북한의 군사력이란 것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더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오늘의 이슈 네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함재봉 원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오늘 날씨도 추웠고 빙판 때문에 길도 미끄러운데 아무튼 오늘 하루 건강하게 조심스럽게 또 그리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의 이슈는 제가 네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2020년 국방백서에 대해서 이 나라 안팎에 파장이 있다고 해서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일 미군 주둔비 협상이 재개돼서 일본과 바이든 행정부와 교섭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죠. 정의용 전 실장이 육자회담 재개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세 개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김병현 교수님께서 당대회가 누설한 북한 경제의 비밀을 중앙일보에 어제 기고하셨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020년 국방백서 파장은요, 핵심적인 내용 이미 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엇이냐, 북한은 주적이다 하는 내용이 한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으로 바꿨죠.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 이거는 우리에게 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2년 전부터 이런 적이라는 표현을 뺐어요. 북한에 대항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재산, 생명을 침해하면 적이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물론 그런 식의 변화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국방백서, 이번 2020년 국방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 3년간 북한의 군사력이란 것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더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북한 체제를 갖다가 정권 세습이라고 과거 우리가 인정해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평이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동반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이웃 국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파이낸셜 뉴스에서 걱정한 게, 이 국방백서라는 게 사실은 영국에서 처음 발간했고, 영국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견했을 때 표지가 하얘서 백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래서 백서는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국민들께 또는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것. 그리고 청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는 어떠한 기획을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청서라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이런 국방백서가 순백색으로 비치지 않고 있고 무언가 정치적 얼룩이 묻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 국방부 조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외교안보 클리닉 시간에 정말 훌륭한 군인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 재개예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일본과 첫 교섭을 시작했다는데, 일단 일본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벌써 지난주에 통화를 했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8시에. 내용이 청와대 트위터에 나온 거 보면은 동맹 업그레이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문제에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통화는 사실은 심도 있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한미 간에도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모든 게 너무 지연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재개돼서 일본 측에서 한 2천억 엔이라고 하니까 2조 123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한 5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는 2만 8천 명 정도 주둔하니까 이걸 같은 비율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1조 1000억, 2000억, 뭐 1조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타결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따로따로 협상하기보다는 한미일이 머리를 맞대고 동아시아에서 위협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각국이 맡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국익에 이렇게 보탬이 되는 거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진솔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동맹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의 방위비 분담금 정책은 정말 잘못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도 약간 서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속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이 튼튼한 기반 하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의용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죠. 육자회담 재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사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육자회담을 2003년부터 진행해 와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에 완전히 종료가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뭐 한국 입장이 다를 때 있고 일본 입장이 다를 때가 있고 중국 입장이 다를 때가 있고 해서 협상이 너무 지루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따라서 대화의 속도는 양자 대화나 삼자 대화, 그럼 많아봐도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렇게 4자 정도가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이런 대화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자 대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다자 협상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세계일보에서 나온 글인데, 이 글을 본 이유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정 후보자가 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한 거라는데요.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와 대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전히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 지금 북한은 8차 당대에서 핵보유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저는 2018년에 이 정의용 당신 안보실장이죠. 북한에 다녀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기억나실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이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말이 아니었어요.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 위협이 해소된다는 말 속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 비핵화 고려해 볼게. 그렇게 한국이 무장 해제하면 우리가 비핵화 고려해 볼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비핵화 의지로 봐선 되겠습니까? 알면서 그런 것 같은데 참 모르신다면 너무 무지고요. 지금 만약에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평화예요. 과거에 제가 2018년에 글을 써가지고 알린 적이 있는데, 북한이 추구하는 평화는 핵 있는 평화다. 북한이 중심돼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주변국 안 괴롭히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추구하는 대화는 핵 보유를 위한 대화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판단이 이렇다면 외교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데 뭐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전 역시 외교장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외교관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셨으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냥 잘못된 방향의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리를 걸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너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보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녹취록을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 눈치를 너무 보더라고요. 아니, 삼권 분립은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등하다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사법부가 입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정치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관계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다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일수록 더 국민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현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북한 경제 최고 전문가세요. 뭐 저하고도 친분이 깊은데 어제 중앙일보에 당대가 누설한 북한 경제의 비밀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역시 전문가가 보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북한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저도 사실은 놓쳤어요. 뭐냐?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안 하던 짓을 하나 했더라고요. 원래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북한은 통계를 이야기 안 해요. 구체적인 수치를.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를 내자 하면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그 수치가 지금 북한 시멘트 생산량이요. 2017년보다 한 25%가량 줄어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탈북자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2017년보다 최근에 넘어온 사람들의 소득이 25% 줄어들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2017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를 만들었잖아요. 이후에 뭐 북한이 뭐 정상회담 한다고 이렇게 기만 행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재 이행을 완화시켜 봤지만, 그래서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일부 국가들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제재의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북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의 소득 감소를 야기한 거죠.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 관련해서 뭐 대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겠지만 대화로 복귀하지 않으면 제재라는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가져갈 때 북한도 버티지 못하고 대화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대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김정은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자, 이렇게 당위성 있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건 저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꼭 소련이 망하기 전에 80년대 초중반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뭐 하자, 뭐뭐 하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북한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경제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문가들의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정 운영에 잘 반영을 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뭐 믿음에 의해서 또는 희망적 상상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은요, 저는 나라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지금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튼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십시오.